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은 Honor Magic 8 Lite의 언박싱을 진행하겠습니다. 기기와 사양, 빌드 퀄리티,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칼로 개봉하는 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네요. 에너지 등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 스티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기기는 약 70시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자,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바로 스마트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제품의 뒷면 디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요소들은 상세한 사용 설명서와 타입 A to 타입 C 전용 충전 케이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유심 트레이 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기가 가성비가 꼭 최고는 아니란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가격이 $300가 넘고 유로로는 350유로 정도라서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이 가격대에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더 나은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이 제품부터 살펴보죠. 이제 기기가 부팅되었으니 디스플레이와 아주 뛰어난 화면대 바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매우 얇아서 정말 고급스럽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아모레드로 크기는 1.79인치이고 해상도는 1200 곱하기 2640 픽셀이며 10억가지 색상을 자랑합니다. 120Hz의 주사율과 거의 4000Hz에 가까운 터치 샘플링 속도를 지원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디스플레이가 터치 입력을 얼마나 자주 감지하는지에 대한 빈도입니다. 즉 초당 거의 4000번이나 감지하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빠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쯤 되면 디스플레이가 초당 120번만 새로 고침된다는 점이 오히려 약간의 한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HDR도 지원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HDR10 플러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최대 밝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밝기는 약 1800니트 정도이고 GSM 아레나에 따르면 최대 밝기가 무려 6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디스플레이를 거의 태양 표면처럼 만들어버리기로 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건 좀 의심스럽게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최대 밝기는 3000니트 정도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정말 큰 발전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어쨌든 뒷면을 보면 이제 듀얼 카메라 구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네요. 여기에 2개 이상의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이 듀얼 카메라 구성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말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10 죄송합니다. 1억 800만 화소의 와이드 센서, f1.8 조리개, 24mm, 그리고 500만 화소의 f2.2 조리개, 17mm가 있습니다. 초광각, 그러니까 이게 초광각이고 이게 와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들로 4K 해상도에서 30프레임 그리고 1080p도 30프레임까지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려 350유로인데 정말로 이건 선택하지 않아도 됐던 부분 아닌가요? Honor? 사실 이건 진짜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있는 카메라를 자세히 보시면 적어도 와이드 카메라의 경우에는 화소수가 상당히 크긴 한데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화소수가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화소수가 이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다른 폰들도 시중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런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대부분의 기기에서 화소수가 비교적 작은 센서를 사용하지만 폰으로 정말 놀라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소수에 속지 마세요. 어떤 기기에 100이나 200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품질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이런 처리 과정이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AI로 사진을 업스케일하고 온갖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사진이 인위적으로 보이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거의 모든 기기가 요즘은 그렇듯이 분명히 어떤 업스케일링 트릭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1억 화소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이 기기가 비교적 슬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드러나죠. 여기에는 7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작은 기기치고는 정말 큰 배터리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언박싱도 했었거든요. 제가 언박싱 했던 게 포코폰이었는지 포코나 아니면 아너였는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설정에 들어가 봤을 때 실제로 GSM 아레나에서는 그 폰이 7000mAh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설정에서는 6500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유럽연합의 제한 때문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뭔가 수출이나 그런 것들에 추가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배터리 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겠네요. 먼저 설정을 시도해 보죠. 설정이 도대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시스템, 휴대폰에 대해 한번 볼까요? 램은 8 플러스 8GB, 저장 공간은 256GB예요. 됐다. 이건 7500mAh네요. 좋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언얼가 이 부분을 처리한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배터리 종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리콘 카본 배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종류가 뭔지조차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게 뭔지 다 알 수 있죠. 왜냐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으니까요. 여기서 크기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가격대의 폰에서 기대할 만한 추가 비용을 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뒤에서 몰래 다가와서 건조하게 굴면서 이 프리미엄 가격에 폰을 팔면서도 더 형편없는 부품을 주는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좀 더 중급 기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7500mAh의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제공하는데 이건 더 최신 기술이죠. 이 말은 즉 이 제품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훨씬 더 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크기는 같지만 배터리 용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가 훨씬 더 밀도가 높아서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500mAh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 같은 폰에 5000mAh 배터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점입니다. 어쨌든 내부 사양을 계속 살펴보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8GB의 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플러스 8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저장 공간 일부를 램으로 전환해서 처음 8GB의 램을 초과할 때 추가 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괜찮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을 끄는 걸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설정이 여기에는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기능이 아마도요, 이 추가 8기가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저장 공간이 조금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Surgeon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고 REM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삭제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저장 장치들은 정해진 횟수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횟수만큼만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저장 장치들은 데이터를 읽거나 읽고 삭제하고 다시 그 위에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그 횟수가 지나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장 장치를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그 기능을 끄는 걸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폰을 2, 3년 정도만 쓸 계획이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로 이 프로세서입니다. 스냅드래곤 6젠4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세서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드럽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브라우저 같은 걸 열 때 몇 초 정도 걸릴 수는 있지만 다른 기기들처럼 즉각적으로 열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꽤 빠른 편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제대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실행 속도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안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실제로 더 빠른 프로세서를 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엔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확인해 볼게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DN 쌓일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시도해 보죠. 그래서 지금 내노 리뷰에서 비교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방금 한 말 취소할게요. 제가 다이멘시티 7200를 보고 있었는데 이 칩셋이 들어간 폰이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Gen4가 아주 약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Gen4 스냅드래곤이요. 조금의 이점이 있긴 한데 정말로 몇 퍼센트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N22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CPU, GPU 그리고 RAM 벤치마크 기준으로요. 프로세서 자체만 보면 RAM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약 13% 더 빠릅니다. 그리고 긱벤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주로 한번 볼게요. 긱벤치 테스트는 순수한 단일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 CPU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CPU 성능만을 보여주는데 싱글 코어에서는 단 3%의 이점, 멀티 코어에서는 2%의 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GPU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기에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는 Dimensity 7300 같은 것에 비해 53%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꽤 큰 도약입니다. 참고로 Dimensity 7300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예를 들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CMF Phone 2 Pro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ne입니다. 2 Pro는 실제로 오버클럭된 버전을 사용하지만 두 제품은 여전히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디티아, 결국에는 말이죠. GPU 측면에서도 이게 여전히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프로세서는 하이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몇몇 영상에서 말했듯이요. 이제는 굳이 최신 플래그십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스마트폰이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원한다면 이런 $300대 스마트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작업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고 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 없죠. 이건 그냥 기업들이 여러분이 최신 제품을 살 거라는 걸 아니까 마지막 한 푼까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최고냐고 물으면 가격이 가장 비싸면 무조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카메라일 텐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그럼 사진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보죠. 눈에 띄는 확실히 인공지능 느낌이 보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에 뭔가 이상하게 흐릿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게 원형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AI가 생성한 것처럼요. 골판지도 여기서 어떤 질감이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절대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AI가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여요. 사진 자체는 사실 괜찮아요. 딱히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이 가격대의 휴대폰 치고는 노출도 그럭저럭 잘 잡아주고요. 화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고 수준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ISOS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해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여기 렌즈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와이드랑 울트라 와이드 두 개뿐이고 울트라 와이드는 겨우 5메가픽셀이라서 솔직히 이 정도 해상도라면 최고의 사진 품질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 보자, 어디에 있지. 와이드 렌즈는 여기 있고, 네, 맞아요, 이거예요. 네, 이건 커버되어 있네요. 좋아요. 그럼 와이드 렌즈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서. 드디어 됐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가까이 확대조차 할 수가 없네요. 이건 정말 형편없어 보여요. 이 식물에 대해 말하자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 때문에 좀 찌그러진 건 둘째치고 색감이나 질감이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특별히 초고화질이나 선명함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울트라 와이드로 사진 한 장 찍고 싶을 뿐이라면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정도면 쓸만해요. 이게 할 일은 할 거고 그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에 담긴 내용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사진에 뭐가 찍혔는지는 알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른 기기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15가 기본이고 안드로이드 16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사실 이미 안드로이드 16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위에 매직 OS 9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기만의 외관을 만들어주는 요소죠. 그리고 그 위에 저장 용량은 256GB, 램은 8GB가 제공되거나 저장 용량이 0.5TB의 램 8GB인 모델도 있는데 외장 메모리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 마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면 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베젤이 정말 얇아서 꽤 멋지게 보이고 에이몰렛 디스플레이가 고주사율로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뭘까요? 혹시 유리일까요? 잠깐만,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건 플라스틱 후면이네요. 솔직히 진짜 무광 마감이라서 약간 매끄러운 유리 같은 느낌이 은근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직접 만져보면 확실히 좀 부드럽긴 하네요. 눌러보면 빛이 안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네,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플라스틱이고 프레임도 플라스틱이라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프레임이에요. 다시 한번 마감이 정말 괜찮아요. 이 프레임은 꽤 괜찮아서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져보면 차갑지 않아요. 꽤 좋아 보입니다. 이 버튼들은 제 생각엔 사실 이 버튼들이 실제로는 금속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버튼들이 유일한 금속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버튼 옆면을 보면 약간의 챔퍼 처리된 모서리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금속이라서 빛이 살짝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옆면이 브러쉬 처리되었거나 실제로 폴리싱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괜찮은 폰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350유로, 아마도 400달러에 가까운 가격이에요. 이건 저렴한 기기가 아니고 시장에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CMF 폰 2 프로 같은 제품이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할 거고 사실상 이 제품의 절반 가격입니다. 맞는 환율로 계산하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요. 현재 환율로 보면 이게 2배까지는 아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대략 300달러라고 해두죠. 보통은 200에서 250달러 정도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환율로 보면 아마 300달러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죠. 그리고 더 저렴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어떤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 드리자면 한번 이거 살펴보죠. 2 프로 모델은 8GB 램, 스냅드래곤 6 Gen 4 대신 Dimensity 7300 Pro 프로세서, 그리고 5000 mAh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배터리 용량이 더 작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꽤나 작아졌고 충전 속도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 기기는 무려 7500mAh 배터리를 66W로 충전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죠. 반면 CMF4는 33W밖에 안 됩니다. 카메라 측면에서는 5천만 화소의 광각 센서를 자랑하지만 5천만 화소망과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메라가 더 뛰어날 거예요. 게다가 4K 30프레임과 1080p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슬로우 모션은 12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진 측면에서 저렴하면서도 사진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폰을 원한다면 사실 이 제품이 이 제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더 많은 렌즈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더 좋은 렌즈들이며 동영상 촬영 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봐도 이게 아마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게임을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이 제품은 50%의 성능 향상을 제공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보다 더 나은 점이 있고 이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잠깐만 빨리 확인해 볼게요. 가격이 바로 생각나지 않네요. 이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샤오미의 포코 F8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좀 더 비싼 기기로 약 500유로 정도에 출시됩니다. 이건 뭐였지? 300 아니 250이었죠? 미안해요. 이게 아니에요. 탭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있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350에서 500까지 그 정도면 괜찮네요. 꽤 큰 가격 차이. 괜찮은 상승폭이죠. 그러니까 만약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정말 환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모든 이유 때문에 정말 훌륭할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5천만 화소의 광각과 망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폰은 사실 모든 사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느낌이에요. 이게 500달러나 유로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받는 셈이죠. 물론 올해 플래그십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스냅드래곤 8제노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이자 최고의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무거운 작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이런 강력한 프로세서 성능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진 촬영용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이게 딱입니다. 최대 8K 해상도로 3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4K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1080p에서는 96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 HDR10+와 자이로스코픽 전자식 손떨림 보정도 지원합니다. 심지어 셀피 카메라도 2000만 화소의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6200mAh로 무려 10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도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 말이죠. 포코 F8 프로는 사실상 플래그십 기기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사진 품질 면에서는 제가 언급한 CMF폰과 샤오미 제품 모두 이 제품보다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게 우선순위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장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60W의 비교적 빠른 충전도 지원합니다. 성능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두 폰보다 훨씬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게임을 할 계획이라면 샤오미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제품이 그 다음이고, CMF4는 성능과 게임 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서로 매우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준수한 사양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샤오미의 포코1이 실제로 돌비 비전 지원을 한다는 점인데, 이건 최근에 기기에서 보기 시작한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서는 돌비 비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HDRC 플러스 3500니트의 최대 밝기, 2500Hz 터치, 샘플링 레이트, 그리고 68억 색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이 제품이 플래그십에 더 가까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프레임 글래스 백 등 고급 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더 고급스러운 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추천하는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서로 다른 가격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찾느냐에 따라 각각이 서로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원하신다면 포코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하지만 $500짜리 포코에 추가 비용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CMF-4 2 프로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